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조금 짧게 읽었더니 약간 좀 섭섭하고 아쉬운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가족 여행을 가게 돼서 부동산 뉴스를 수요일부터는 못 읽거든요. 오늘도 사실 아침부터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읽지 않았다가는 굉장히 공백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학교 수업을 제끼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까 저녁 먹으려고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있는 TV에 이 기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세무조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난 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 이듬해 세트처럼 쫓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 발표,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중개업소 단속에 대한 얘기. 항상 이게 세트처럼 뒤쫓아왔는데요. 이번 텀에서도 여지없이 벌써 지난 3년간 매년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부모 또는 배우자 돈으로 집을 산 30대 이하를 집중 조사하겠다. 근래에도 제가 뉴스를 읽거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 높은 가점자 중심으로 바뀌고 나서 중간에 껴있는 청약으로서 부동산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세대들이 주택 매수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지난 텀에서도 이 30대들이 막바지에 비싸게 사주는 수요층으로 마지막에 들어와서 비싼 매물들을 받아주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텀에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죠. 얼마 전 11월 1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이러한 청약 정책이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런 스탠스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즈음 돼서 가능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나도 사고 싶은 그 연배 30대 중후반 이 시기에 도래한 가장들이 지금 주택 매수 시장으로 오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10여 년 전의 흐름과도 다르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대 중반에 돈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30대 중반에게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은 아파트 청약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이후에 고가점자들이 딱 그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30대로서는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매수 시장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돈을 땡겨와야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나마 내가 쥐고 있는 자그마에서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나 고민을 하겠지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변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로부터 받는 거죠. 물론 돈을 주고 받을 때 명쾌하게 증빙이 되도록 빌려줬다든가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준하는 증여세를 냈으면 깔끔한데 여러분들 증여세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던 분들이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 부모, 배우자 돈으로 집을 산 30대 이하를 집중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딱 타겟팅을 해서 찍은 거죠.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전세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아마도 전세금 단계에서 증여가 오간 걸 잡아야 나중에 이 전세금 받아서 들고 있다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로 이 전세금을 소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주로 이번 세무조사에서 보는 관점은 돈이 없는 네가 그 나이에 이 집을 어떻게 자금 조달해서 샀느냐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자,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질책하고 싶은 건지 집을 살 돈을 스스로 보유하지 못한 자가 집을 비싸게 고가에 받아주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고 싶은 건지 약간 포인트가 애매하죠. 물론 두 가지 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왠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뉘앙스는 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오르지 말았어야 될 집을 비싸게 사주니까 집값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상처 입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정의의 천벌을 받아라. 세금을 맞아라. 뭐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죠. 정보가 투명해지니까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생활비는 엄마 카드 갖다 쓰고 자기가 연봉 받은 거는 다 저축해서 집 사는 데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 소명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엄마 카드 쓴 거 이 부분은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는 증여세 탈루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캐치해서 잡겠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능력 있는 변호사, 이름 있는 로펌 쓰면 뭐 결과도 좋을 수 있겠죠. 세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가면 이런 세무조사에 잘 대응하는 세무사님들 몸값도 좀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진짜 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또 흔들흔들 하고 있다. 용산? 찍혀가지고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2007년에 알 수 없는 고열로 한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그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TV도 하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입원했던 병원이 바로 중대 용산병원입니다. 지금은 안 해요. 중대병원은 흑석동으로 완전히 갔고요. 그 자리는 거의 10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용산 철도병원이라고 불렸던 이 자리인데요. 저도 이 동네를 지나면서 이 노른자 땅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의문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 이 기사는 부동산 TV에서도 몇 번 읽었던 적이 있던 기사입니다. 근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뭐가 안 풀리네? 이런 꼭지에서 자꾸 기사를 읽게 되네요. 용산 철도병원 용지 개발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철도공사가 8월에 사업 협약을 맺고 1만 1341제곱미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고 한 사업비는 4천억 정도. 그런데 이 땅이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런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종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이 종상향하는 기준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2단계 상향이면 20%,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병원 있던 자리니까 요거 해제하는 조건에서 5% 하면 25%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제 용도 종변경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사에서도 보면 2010년에 중앙대병원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9년이니까 진짜 10년이 비어 있었거든요. 왜 비어 있었겠어요? 지난 하락장에 사업 시행 유인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사실 2016년, 17년 이후부터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땅 소유주인 코레일이 입찰을 했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아서 3차례나 유찰이 됐다. 근데 10년 만에 모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시행자 하겠다라고 등장을 했는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용산 개발 사업도 흔들이었잖아요. 뭔가 암초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암초가 뭐냐면 서울시가 25% 기부 체납이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했나 봐요. 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 용산 철도병원 용지 공공기여분을 대지 면적의 25%에서 45%로 상향하라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시 관계자는 시 내부 기준에 따르면 준주거 이상으로 종상향되고 기존 시설 계획이 해지되는 곳은 사전 협상 대상이라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계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면 공공기여분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45%면요 거의 뭐 절반 내놓으라는 수준이잖아요. 서울에서 이런 거 하다가 엎어진 사례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그래가지고 기부채납 비율 40%인가? 대신 그에 준하는 일반 상업 용지로 종상향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쩌면 지난 텀에 통합 재건축으로 갈 수 있었던 여의도가 지금까지도 저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인허가권 서울시의 힘은 굉장히 막강한 것 같습니다. 종상향 조건으로 45% 기부 체납하면서 사업을 할 만큼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붙을 것이냐 아니면 손들고 나갈 것이냐. 기업이 사업해서 돈 벌기 힘들 것 같으면 물러서는 게 순리죠. 결국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고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안 남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용산 철도병원의 거친 철망이 언제쯤 거칠까요? 설마 또 이렇게 10년 보내는 건 아니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해서 여의도가 왜 지정됐지? 그럼 목동은 지정이 왜 안 됐지? 여의도가 지정되고 목동이 지정 안 됐다는 얘기는 목동이 여의도급 안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지정은 핀셋 규제다. 착공은 했지만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해당 동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틀에서 놓고 생각해보면 나머지 지역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포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제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인 여의도 재건축들이 포함된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단지 브라이튼 여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지요. MBC 방송국 자리에 짓는 단지고요. 복합 개발하는 단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면서 엄청 난리가 났었던 단지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정작 분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공급이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제까지 많은 기사나 부동산 TV에서 이야기해왔던 여러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6개월의 유예기간, 그래서 내년 4월 말 정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만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여의도는 사업 시행자가 MBC 방송국 부지를 매입해서 사서 추진하게 되는 민간 사업이거든요.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업 시행자인 신영은 부지 매입 가격을 6,010억, 사업비를 1조 2천억 원을 고려해서 평당 한 4천만 원 초반대의 분양가를 원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평당 3천만 원대 적정 분양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신영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최근까지 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 상한제 적용 단지로 지정되면서 아예 그냥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선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정비 사업이 아니라서 유예기간이 없는 케이스인데 HUG랑 분양가 간극이 너무 커서 협의가 안 돼서 선분양은 포기, 임대 후 분양 전환이나 아니면 후분양하는 방법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거 분양받으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동안은 이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브라이튼 여의도 외에 후분양 선해단지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라고 분위기를 전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손해볼 거 생각하고 사업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지어서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손해볼 장사다라고 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집 짓는 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손해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일단은 잘 될 거야. 희망을 갖고 투자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기업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좀 전에 용산 철도병원 자리 사업 시행 관련해서 그렇지만 수익이 날 자신이 없으면 물러서는 게 순리겠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는 후분양 선회라고 했는데 기사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임대 후 분양 전환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시끌시끌하죠.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도 시공사들이 많이 제안을 했었고, 처음에 뭐 컨소시엄 입찰이냐 아니냐 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단독 입찰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언론 마케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건설에서 뭐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슈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불안한데 뭔가 불법이 있는 게 아니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모습은 2017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뭐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라든가 당시에 뭐 이자비 7천만 원 파격 지원 등등 불법이네 합법이네 말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내용들을 정하고요,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건설회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은평구 가련 1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이 제안한 입찰 제안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해당 건설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으로 조합에 맡겨놓은 1,000억 원을 조합이 몰수하겠다라고 해서 소송하겠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한남 3구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서류 점검 마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는데, 조합에서 보관 중인 시공사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발견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 3개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해명을 들었고, 각종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서 위법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법성이 확정이 되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입찰 무효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입찰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은 조합에 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 시공사가 다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세 시공사 모두 박탈되는 건가요? 그럼 1,500억씩 4,500억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1,500억 원이란 돈은 건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자 몇 명의 연봉일까요? 만약 이 금액이 몰취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급공사를 맡겨줄 조합원들에게 더 잘 짓고 수익성이 잘 나게 하겠다라고 입찰 제안한 내용을 혹여나 무리하게 해석해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서울시나 국토부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1,5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몰수한다는 자체가 조금 심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할 말은 진짜 많지만, 이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 이슈가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송 등 돌발 변수로 나타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분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요. 부동산 뉴스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주중에는 그간 준비해뒀었던 영상들 몇 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